다음은 몰랐던 이야기더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이 퀴즈입니다. 자, 요즘 70대 거장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장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가왕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땡땡땡이었다고 하는데 뭐가 정답일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풍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더는 아주 특별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좀 저희가 세트장을 좀 마련을 해봤어요. 자, 이 세트장인데 자 보면은 굉장히 좀 은은한 분위기의 세트장 저희가 특별하게 마련을 해봤어요. 네. 피아노 선율도 살짝 들리는 것 같고요. 마치 은하수를 시상식에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은하수를 여행하는 은하수 약간 여행하는 그런 느낌. 느낌. 히치하이커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상식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네. 하는데 자 이렇게 저희가 특별하게 시작하는 이유를 최정화 기자님 혹시 아세요? 그렇죠. 이렇게 화려한 분위기 그리고 이런 신경 써주신 비계용을 해주신 이유는 특별한 거장들의 이야기를 오늘 다룰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거장 이야기를 다룰 건데 그러니까 거장 중에서도 저희가 70대의 인생의 커리어 하이, 그러니까 인생의 정점을 찍은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거장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그 거장 저희가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가왕 와. 조용필 선생님인데 사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대중가요계의 거장이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영원한 가왕 조용필 선생님이에요. 네. 근데 조용필 선생님 근데 어느 한순간에도 정상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조용필 씨 1980년대 이 일집 앨범부터 그야말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거장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데요. 1980년 3월에 일집 앨범을 발매를 합니다. 근데 네. 이 앨범이 정말 중요한 게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정말 큰 점을 찍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최초로 판매량을 100만 장을 기록한 밀리언셀러를 이 조용필 씨 이름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앨범에 수록된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한오백령 등 이 제목을 듣자마자 바로 이 흥얼거릴 수 있는 음악들인데요. 예. 특히 이 창밖의 여자 같은 경우는 라디오 방송 차트에서 무려 19주 동안이나 1위를 했어요. 지금 같아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록인데 그래요. 와, 1집만 잘 된 게 아닙니다. 네. 2집 역시 밀리언셀러. 그러니까 오. 똑같이 100만 장 이상을 팔면서 가왕이라는 타이틀에 정말 쐐기를 박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창밖의 여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대마초 파동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점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은 없지만 살짝 출렁한 적은 있었던 거죠. 네. 이때 방송 정지가 걸리면서 2년 넘게 방송 활동을 쉬게 됐는데 이때를 스스로 발견의 시기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가 기타리스트로서 이 록에 심취하던 이 시절이 있었다면 이 이후부터는 민요, 뭐 남도, 창, 판소리 등 이런 전통 장르에 눈을 뜨게 되면서 창법이 살짝 변하게 돼요. 근데 이 창법 역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오히려 절절함이 더해졌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창밖의 여자가 없었다면 오빠 부대 그리고 절대 가왕이라는 타이틀도 가능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까 저희가
수상 기록들 쭉 보여드렸어요. 그 장면 지나가는데 보면은 굉장히 수상 기록이 길어요. 네. 네, 1971년도의 수상 기록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한 2018년도까지 수상이 쭉 이어져요. 자, 그 보면은 저렇게요. 지금 쭉 올라가는데 아니 그렇게 보면 거의 한 평생을 최고의 가수를 살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20집을 발표했을 때 나이가 무려 74세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 2024년에 이제 20집을 발표하셨는데 이때가 이제 74세.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은퇴하고 네. 한참 지날 나이였었는데 계속 이제 새로운 시도를 좀 하고 있었고요. 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어릴 때 가요 프로그램 보면 조용필 씨가 나면 항상 1등이라 네. 저 사람은 나오면 무조건 1등인가? 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지냈던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뭐 창이라든지 남도민요의 시스템을 들여오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가왕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20집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게 그 임서연이라는 작사에 참여한 분이 자신을 믿는다면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가끔 어긋날 길을 간다고 해도 괜찮다. 이거야말로 가왕이 예. 우리에게 이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이제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해서 저는 솔직히 이분에게 가왕이라는 칭호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가요의 황제, 네. 아재가 어떨까 이제 발음이 좀 이상해서 그냥 가왕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그 정점에 올라선 사람은 사실 한 군데만 계속 하던 것만 잘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는데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뛰어난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느덧 이제 부르시는 목소리들이 들려요.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게 이게 아니 70대이신데도 목소리가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조용필 선생님이 직접 언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번 그 선공개로 곡이 나올 때부터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게 좀 창법 변화가 가장 귀에 먼저 들려서 지금 옛날 조용필은 아닙니다. 솔직히 소리가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에 맞는 창법으로 노래를 하셨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정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녀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돌아가는 신뢰와 고뇌의 시간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이 길의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김평론가님, 네. 목소리는 그냥 거의 큰 변화가 없으신 것 같은데 창법이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창법이라는 게 가수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특히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네. 미성입니다. 굉장히 가냘픈 미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사실은 허스키 보이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약간 굵직하면서 거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977년에 왜 바뀌냐면은 이 판소리 창법을 통해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고 그 뒤에는 음악적 장르가 이제 변하게 되니까 네. 예를 들면 뭐 EDM 장르의 유행일 때는 EDM 장르에 맞게 리듬 템포들을 더 많이 결합시키는 그런 형태로 변화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했다가 실패하면 네.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데 이걸 과감하게 시도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자신의 어떤 예술적 완성도도 있지만 대중을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창법을 변화해왔고 성공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퀴즈 한번 풀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자,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조용필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왕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의 원래 제목은 땡땡땡땡이었다. 네. 정답이 혹시 정답 작가님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돌아와요 충무항해입니다. 오, 알고 계셨군요. 물론이죠. 정답이
무슨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이 앞서 창법 변화를 언급했다면 이번엔 죽은 곡도 살려내는 조용필 씨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70년도에 돌아와요 충무항해라는 노래로 김혜일 씨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작곡가인 황선우 씨가 이 노래를 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개작을 해서 조용필 씨에게 선물로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72년도에 돌아와요 해운대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4년 뒤에 76년입니다. 이 무명 가수였던 조용필 씨가 밤무대를 다니다가 이 노래를 통해서 빵 뜨게 됐는데 네. 돌아와요 부산항의 이 가사가 바뀌게 됐어요. 원래는 사랑을 원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예를 들면은 님 떠난 부산항해라는 이 가사를 형제 떠난 부산항해 이런 식으로 가족 쪽으로 좀 더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시대가 또 제일동포 모국 방문 사업이 대대적으로 되어 있던 때라 시대적으로 너무 딱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70대에 또 한 번 커리어 하이, 인생 정점을 찍은 저희 조용필 선생님 얘기를 해봤다면 다음 또 거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대에 꽃을 피운 누굴까요? 바로 아카데미의 윤여정 선생님 얘기예요. 윤여정 선생님 관련된 일단 영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 전까지도 연기는 김혜자가 잘하지 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김혜자라는 배우, 특출난 배우 있고 똑같은 배우가 또 필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많은 배우들이 김혜자 선배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해요. 난 나다워야지 되고. 저 자리가 그러니까 연기자들한테 이제 멘토 스쿨처럼 이제 가르쳐주는 자리였다고 하시던데 여기서는 이제 나다운 모습 강조하시면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신데 윤여정 선생님 특유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앞서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1971년에 김기현 감독의 환희에 나왔을 때는 조연이었는데 주연 같은 느낌을 이미 줬어요. 악녀였는데 악녀가 아닌 느낌이었죠. 그 캐릭터가 계속 흘러온 거고요. 아까 김혜자 씨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되게 전원일기 김혜자 씨 하면 편안한 그런 느낌 주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그게 미나리의 할머니 역할 딱 나왔을 때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성 있는 그런 할머니 역할을 딱 보여준 게 이미 1971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저렇게 미나리에서 자신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고 자신의 욕망도 있으면서 가족주의에서 이제 손자까지 품어내는 그런 역할까지 흘러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연이 주연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야 인정을 받게 됐다라는 점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특히 사랑과 야망에서 그 당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현대 커리어 우먼의 모습까지 잘 보여줬었거든요. 그것이 저는 미나리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윤여정 선생님의 커리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또 꽃길만은 아니었어요. 한동안 스크린이랑 브라운관에서 모습을 안 비치신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음악다방 세시봉에서 이 음악 동료들과 함께 젊은 시절을 멋지게 보내셨던 윤여정 선생님이 사실은 이후에 알려졌다시피 조영남 씨와 함께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리고 13년의 이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이 점을 찍게 되는데요. 귀국한 이후에 두 아들을 양육해야 했습니다. 저랑 인터뷰할 때도 얘기하셨던 게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나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때 대중이 복귀를 좀 반발을 했다고 해요. 이혼한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때 김수현 작가가 끌어줍니다. 목욕탕집 남자들 그리고 사랑과 야망, 사랑이 먹일 내둔 주요 히트작에서 윤여정 씨가 좋은 배역을 맡았는데 이 역할들이 대체로 한 발 시대를 좀 앞서간 역할들이에요. 예를 들면 목욕탕집 남자들에서는 굉장히 철없는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철없는 이 둘째 며느리라던가 아니면 그 다음번에 사랑과 야망 같은 경우에는 복귀작이었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주인공을 발탁해서 배우로 발돋움하게 해주는 당찬 여성이라던가 근데 이런 캐릭터들이 아무래도 시대상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간 뭔가 좀 반골 기질이 있어 보이는 캐릭터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윤여정 씨에 대한 캐릭터 혹은 본인 스스로의 캐릭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아 오시다가 저희가 지금 또 하는 얘기. 70대, 70대에 그러니까 72세의 나이에 배우 인생에 그야말로 꽃을 피우셨어요.
그리고 1947년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전설적인 방송국이죠. TBC 공채 3기 이제 탤런트로 이제 출발하셨으니까 연기 경력만 지금 이미 50년이 넘은 이제 베테랑 연기자이시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특히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건 그 이민간 가정을 이제 자식들을 돌보는 할머니 역할로 나오는 미나리에서 그 장면인데, 이걸로 2021년 여러 상들을 받았지만 가장 정점은 역시 이제 아카데미상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이고 한국인으로서도 처음으로 수상을 한 작품이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인 기준으로 보면 70대 후반, 70대의 포텐이 터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지점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윤여정 씨 연기는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지점인데, 이게 또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지점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0대의 인생의 꽃을 피운 또 다른 거장 얘기 한번 짚어볼게요. 바로 이번에는 클래식계의 거장입니다. 바로 라스칼라의 정명훈이 뜨는데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정명훈 지휘자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 지휘하시는 모습 딱 그 실루엣만 봐도 굉장히 포스가 압도적이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명훈 지휘자님은 뭐 전 세계가 인정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첫 시작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아니 지휘가 아니었어요.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영상입니다. 자, 이건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지휘가 아니라 피아노였다는 거예요? 네, 원래 정명훈 씨가 원래 유명해졌던 건 처음에 피아노였고요. 그리고 특히 유명해졌던 건 197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2등을 수상하면 2등상을 받으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두각을 나타냈고요. 네.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여서 뭐 클래식 음악이라는 걸 즐긴다, 내지는 클래식 음악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낯선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유명한 얘기가 이 정명훈 씨의 어머니가 이제 한국 전쟁 때 피난을 갔을 때도 피아노를 짊어지고 가서 피난지에서도 자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줄 정도로 이제 그 열과성을 다했다라는 지점들이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나아지면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저랑 이름이 한 글자만 다른데 참 다른 인생을 사신 것 같아서 좀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뭐 카퍼레이드까지 네. 펼쳐졌을 당시에 저희 영상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이 정명훈 감독의 수상이 그런데 클래식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저렇게 파장까지 불러왔던 겁니다. 근데 이런 정명훈 감독의 음악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네, 앞서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어머니 이원숙 씨입니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방 직후였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어떻게 레슨을 시키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육관이 투철했습니다. 네. 내가 장터에서 국밥을 파는데 이 시장이라는 상황보다 좀 더 아이들한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좀 더 교육을 시켜주고 싶다라는 철학이 명확했던 거죠. 그래서 외상으로 피아노를 사서 아이들에게 레슨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6.25 피란 일 가면서 피아노를 싣고 간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서양 음악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그 나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무려 1960년대에 네. 당시 17살, 13살이었던 이 남매를 미국으로 또 보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냈는데 저는 이 아이들도 사실 그때 공부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피아노 안 치고 싶을 수도 예. 있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정진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 게요. 왜 피아노를 안 치냐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면서 $1씩 본인이 받은 팁을 모아서 하이브로 그랜드 피아노, 그 가장 큰 피아노를 $1씩 모아서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 어떻게 레슨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네, 정말 대단한 교육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교육열인데, 자, 이렇게 뭐 피아노 천재로 사실 불렸던 정명훈 감독님이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지휘봉을 잡게 됐어요? 지휘 네. 세계에 빠져든 계기가. 바로 줄리어드 대학원 다닐 때인데요. 예. 사실은 앞서서 국밥 장사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부잣집 여유 있는 집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업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1976년에 뉴욕 청소년 교향악단의 이제 지휘자를 합니다. 여기서 청소년 악단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굉장히 큰 무대는 아니지만 네. 여기서 이제 지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부지휘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요. 36세의 나이에 프랑스 파리에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맡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세계 최정상 악단을 이제 두루두루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제 단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악단에서 경험을 한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마스티우 음악 감독 선임까지 짚어지면서 이렇게 라스칼라 음악 감독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스칼라 음악 감독의 선임이 되신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70대 나이에 정점을 찍었다 이 얘기인데 네. 당시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일단 현재 이 72세인데 지금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탈리아 이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 이제 음악 감독으로 취임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임기가 27년부터 2030년까지인데요. 차기 네. 음악 감독으로 선임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공간인지를 살짝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성악가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그래요?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뭉클했었던 것이 이곳에 아시아인이 음악 감독을 맡게 되는 게 247년 이 극장 역사상 최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그 음악성이라는 게 정말 본고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분의 거장 얘기를 쭉 여정을 살펴봤어요. 인생의 여정은 여기서 저희가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러면 이걸 살펴봐야겠죠. 커리어를 어떻게 정점을 70대에 올려놨냐, 맞이했냐 이걸 텐데 이게 우연히 나온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조용필 선생님 비밀부터 살펴보죠. 이겁니다. 노래방에서도 마이크를 놓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이제 친구인 진행자인 허참 씨가 했던 얘기인데 예. 노래방에 가서 자기 노래만 부른다. 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수분들은 뭐 많이 알진 않지만 노래방에서 본인 노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약간 부른다는 사람이 있고 안 부른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래방에서 가수가 노래를 한다는 게 약간 애매한 지점일 수 있거든요. 뭐 본인이 익숙한 공간이 아니니까. 근데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방에 가서 자신의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음정이랑 리듬 같은 걸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컨디션을 유지한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네. 노래 전주가 딱 들렸을 때 이 노래를 어떻게 끝까지 부를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약간 이미지처럼 쌓아놓는 연습들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기준으로도 계속 전국 투어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목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노래방을 애용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70대 거장의 비밀, 윤여정 선생님의 비밀은 뭘까요? 윤여정 선생님은 우리 다 최중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네, 최중하면 안 돼요. 제 이름이 최정한데 약간 비슷한가? 네. 공통점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 핵심을 얘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나는 최고라는 말을 싫어한다. 우리 다 같이 최중하면 안 되냐. 왜 이렇게 1등을 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얘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한 처음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데 배우를 상대로 했었던 액터스 하우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 지금 얘기한 최고가 아니라 최중 같은 경우에는 수상을 하고 나서 오스카 네. 수상을 하고 나서 왜 사람들이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1등하고 나니까 인터뷰가 몰리는지 모르겠다. 그냥 나는 똑같이 연기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똑같이 연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1등을 위해 달려갈 필요가 없다. 남의 시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네. 좀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최중 뭐 이렇게 네. 최중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행복하게 쭉 갈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발언이 나온 건 이제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난 직후에 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여셨어요, 현지에서. 네. 근데 저도 그 간담회에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배우로서 또 그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인간 윤여정으로서의 여정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이요? 앞으로 계획 없죠. 저 그냥 살던 대로 제가 뭐 오스카상을 탔다고 그래서 김여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건 싫으니까 민폐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아까 영상에서 나온 그 이대팔 머리 네. 마스크 끼고 계신 분이 앵커님. 접니다. 예. 아. 과거에서 살이 쪘을 그래요? 특파원하던 시절의 전데 지금이 한 그때 5년은 더 어려 그러니까. 보이시는데요. 워싱턴에서 LA로 가서 저 현장에 사실 제가 참석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정이 어떻게 되시냐라고 여쭤봤는데 되게 솔직한 좀 발언을 해주신 겁니다. 굉장히 윤여정 선생님 저 당시에도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직설적이고 솔직한 발언들이 화제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한 3-4번 정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상황도 촌철살인 그리고 내가 있어 보이고자 하는 욕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대로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앵커님이 물어보신 앞으로 여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우리가 기대할 때는 이번에 좋은 상을 받았으니 다음에도 제가 또 도전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걸 기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나 아직 차기작 안 잡혔다라고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또 그것도 되게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나도 잘 못하는데 내가 누굴 가르치겠냐. 난 후배들한테 레슨 해주지 않는다. 현장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작품하고 나를 도와줬었던 사람들 작품한다. 이런 솔직함이 이 윤여정 씨를 MZ세대들까지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저희 또 준비한 거장 얘기 한번 비법 살펴볼게요. 세 번째 거장. 자, 정명훈 감독님입니다. 어떤 비법이냐면 나는 영원한 아마추어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사실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계속 아마추어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두 가지 특징 때문이에요. 네. 아마추어는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사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명훈 씨 말대로 정신과 영혼을 투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명훈 씨 같은 경우는 수백 쪽에 이르는 악보를 다 통째로 암기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해서 온 몸을 다 바쳐가지고 암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애워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네. 계속 노력하고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 분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최고 정상에 오르게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성찰 이런 삶의 자세가 비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은 누구라도 다 귀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쭉 짚어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가운데 이런 70대들의 신드롬이랄까요? 70대 거장이 일으키고 있는 신드롬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일단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MZ 세대들도 한 120살 이상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평생 자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평생 직장이 없다 그러면 자기 평생 일을 가져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일을 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 길을 가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귀감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70대건 젊은 세대건 경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봤던 이제 70대와 네. 지금 70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70대가 더 불행해요. 일을 더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하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연령대에 대한 이제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특히 이제 고령자에 대한 어떤 차별과 혐오에 대한 감정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꼰대니 아니면 고집쟁이니 지저분하고 나이가 많은 게 나이가 벼슬이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끝까지 저렇게 일을 하고 최고 정점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중년들에게 많은 희망과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70대 거장의 커리어 하이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